안녕하세요. 성북창작소 사진교육을 맡게 된 이시훈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사진 찍기 위해서 필요한 렌즈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렌즈를 처음 구입을 하셔서 보시면 버튼들이 몇 개 보이실 거예요. AF, MF 이렇게 써진 스위치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말 그대로 AF 오토 포커싱이냐 아니면 매뉴얼 포커싱이냐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인데요. 내가 순간순간 오토 포커싱을 하는데 너무 어두운 상황이어서 포커싱이 잘 자동으로 잡히지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이쪽에 포커싱을 자꾸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 자꾸 포커싱을 맞는다거나 뭐 이런 불편함이 있을 때는 순간적으로 매뉴얼 포커싱이 지금 내가 좀 더 낫겠다 라는 순간에 스위치를 변환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통 소니 렌즈에 주로 있는 것 같아요. 포커싱을 락을 걸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엔가 오토 포커싱으로 포커싱을 해놨으면 그 포커싱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구도만 바꾸거나 장면을 바꿔서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싶을 때 그 버튼을 간단하게 누르게 되면은 포커싱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락 버튼 같은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버튼이 아니고 이렇게 똑딱이처럼 해가지고 뭐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 주로 이제 줌 렌즈인 경우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줌 렌즈를 줌링을 돌려서 줌을 맞추다 보면은 렌즈가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앞으로 더 길어졌다가 더 튀어나왔다가 더 줄어들었다가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카메라를 아래쪽을 바라보게 들고 있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하늘 쪽 위쪽을 향하게 들고 있으면은 그 렌즈의 무게 때문에 그 링이 조금씩 움직이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렌즈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 어딘가에 부딪힐 수도 있고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렌즈가 짧아져 있는 상태로 조절을 해 놓은 다음에 락 버튼을 누르면은 락 버튼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지만 촬영할 때는 다시 그걸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손떨방이라고 해서 손떨림 방지 기능이라는 거죠. 렌즈 자체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렌즈 같은 경우는 기능을 켜거나 끄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렌즈를 보시면은 렌즈 테두리 크기대로 해가지고 뭔가 돌아가는 링들이 몇 개 보이실 거예요. 뭐 가장 작은 거는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뭐 많은 거는 3개까지도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일 앞쪽에 보통 존재하게 되는데 초점을 맞추는 링입니다. 포커스 링이라고도 하고요. 오토 포커싱일 때는 이걸 조작할 이유가 없겠지만은 매뉴얼 포커싱으로 놓고 찍을 때는 초점을 내가 수동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링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링이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을 거예요. 얘는 뭐냐면 줌링인데, 줌링은 말 그대로 초점거리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범위의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조절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링이고요. 그리고 제일 뒤쪽 링 자체에 이렇게 표시가 돼가지고 수치들이 이렇게 쭉쭉쭉 적어져 있는데 얘네는 뭐냐면 F 값이라고 적어져 있을 거예요. 걔들은 조리개 링이라고 해서, 조리개를 요즘은 대부분 바디에서 그냥 자동으로 조정을 자기가 하게 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조리개가 바디에서 조절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렌즈에서 그 조리개의 수치를 설정을 할 수 있게 링이 하나가 달려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렌즈를 처음 고를 때 보시면은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스펙이 이게 몇 mm짜리 렌즈인지를 보셔야 될 거예요. 개념을 잡기 쉽도록 기본을 우리가 단렌즈라고 생각을 합시다. 초점거리가 하나인 거죠. 50mm면 50mm, 30mm면 30mm 이렇게 초점거리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단렌즈로 내가 사진을 촬영을 할 때는 만약에 내가 지금 서 있고 상대방 피사체가 서 있는데 이 거리에 따라서 가까이 붙으면 크게 나올 것이고요. 피사체가 많이 떨어질수록 더 작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배경도 더 많이 나오고요. 단렌즈 같은 경우는 초점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화각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얼굴을 좀 더 크게 담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좀 더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줌렌즈는 이걸 내가 발로 직접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화각을 렌즈 자체에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한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가 있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몇 미리에서부터 몇 미리까지 이 렌즈는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 범위가 적어져 있는 게 70에 200 이라면은 최소 70mm 화각부터 최대 200mm 화각까지 내가 줌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이걸 줌 렌즈로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70mm도 찍어야 되고 200mm도 찍어야 된다면 70mm 렌즈 단렌즈 하나와 200mm 단렌즈 하나가 필요하겠죠. 그 대신에 뭐 줌 렌즈 같은 경우는 단렌즈에 비해서 또 단점이 있어요. 거의 비슷한 퀄리티를 낼 수 있다는 전제로 보면은 당연히 비싸지겠죠. 그만큼 여러 개의 렌즈를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그만큼 비싸집니다. 조절이 된다고 하니까 안에 렌즈 구성이 훨씬 더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만큼 렌즈가 커지고 그 다음 무거워지겠죠. 그런 단점들이 있고, 단렌즈가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단렌즈 같은 경우는 줌렌즈에 비해서 더 내부 구조가, 렌즈의 구성이 더 단순하다 보니까 컨트롤하기가 더 쉽고, 기술적으로 광학적으로 선회도라던가 또는 뭐 색수차라던가 줌렌즈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싸고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줌렌즈를 선택할 건지 단렌즈를 선택할 건지, 단렌즈 여러 개로 구성할 건지 줌렌즈 하나로 구성할 건지, 뭐 이런 이제 자기만의 어떤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초점거리 이외에 렌즈 명칭에서 숫자가 들어가는 거는, 이건 뭐냐면 F값을 표기해 놓은 건데요. F값이라는 거는 조리개 수치를 이야기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렌즈 안에서도 내가 받아들일 빛의 양을 조절을 하고, 그 조절을 함으로써 더 뚜렷하게 보이기도 하고 더 뿌옇게 보이기도 하고, 이 조리개에 조절하는 단계들이 있는데 이 단계에 따라서 수치들이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2.8, 뭐 3, 3.5 뭐 이렇게 수치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최대로 개방을 했을 때가 F값 수치로 따지면은 숫자는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더 조이고 있는 거죠. 이 최대 개방 수치가 조금씩 달라요, 렌즈마다. 최대 개방 수치를 표기를 하게 돼 있어요, 렌즈는. 그래서 F2.8이라고 적어져 있으면 이 렌즈는 조리개를 최대로 개방했을 때 2.8까지 개방이 가능한 렌즈라는 거예요. F1.4라고 되어 있는 렌즈는 2.8에 비해서 더 많은 크기로 렌즈를 개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건데, 간단하게 조리개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네, 우리가 렌즈 스펙을 보다 보면은 시작을 보통 그 초점거리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이 보통 최대 조리개 개방 수치가 나오게 되고, 그 뒤로 이제 어떤 알파벳들이 차이들이 있을 거예요. 뒤에 붙는 것들은 부가적인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것들은, 손떨림 방지 기능이 이 렌즈에는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지 않다 라는 것을 표기를 해주는 게 알파벳으로 적어져 있는데, 안타깝게도 회사마다 이걸 다 다른 용어를 써요. 캐논 같은 경우는 손떨림 방지 기능을 IS라고 표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니콘 같은 경우는 VR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소니 같은 경우는 OSS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렌즈 안에는 구동 모터라는 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까 AF 이야기했잖아요. 오토포커싱. 자동으로 이 초점을 기계가 맞춰주는데, 이걸 자동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얘가 초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렌즈를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해봐야지 지도 잡기 때문에 안에 모터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모터로 렌즈를 앞뒤로 이렇게 굴려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이 모터가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캐논 같은 경우는 스태핑 모터라는 모터가 들어가 있는 거는 STM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음파 모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USM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니콘 같은 경우는 렌즈 내부에 모터를 가지고 있는 모델들을 AF-S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사용하던 렌즈들인데, 옛날에는 또 바디에
구동 모터를 가지고 있고 렌즈에서는 구동 모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바디 모델들이 나온 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AIAF라는 표기를 해가지고 또 구분을 했었는데, 소니 같은 경우는 렌즈 내 구동 모터가 초음파인 경우에는 SSM이라는 표기를 쓰고 있고요. 다른 모터를 쓸 때는 SAM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얘가 초음파 모터를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모터를 사용을 하고 있다면은 일단 초음파 모터에 비해서 소음이 크고요. AF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렌즈 마운트 종류를 대충 그냥 한번 제가 읊어볼게요. 이거는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정보들인데, DSLR에 풀프레임이 있고 크롭이 있어요. 그리고 또 미러리스에도 풀프레임이 있고 크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마다 사용하는 렌즈 규격이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네 가지의 마운트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혼용은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해야 된다면은 그렇게 혼용해서 사용을 했을 때 초점거리가 달라진다는 거, 화질의 저하, 그러니까 뭐 선회도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저하가 있을 수도 있다. 비네팅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테두리 부분에는 시커멓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가운데만 동그랗게 이렇게 상이 맺히는 거죠. 그래서 교차해서 쓸 수는 있지만 될 수 있으면은 제 짝에 맞는 마운트의 렌즈를 쓰는 것이 좋은 결과물을 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바디를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렌즈군을 결정을 하고 또 하나씩 입양을 하게 되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절대 이거는 염두에 두시지 마시고 혼용해서 쓰지 않게 렌즈나 장비를 구성을 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예요. 네이티브 렌즈라는 거는 카메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디 카메라 회사에서 나오는 렌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콘 카메라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니콘 렌즈를 사용하면 네이티브 렌즈를 내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요. 이 외에 내 카메라 바디 제조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나온 렌즈를 사용하면은 이제 서드 파티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서드 파티를 보통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네이티브 렌즈를 사용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부담이 되는 경우, 내가 원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렌즈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게 예외들이 있어요. 특수한 경우라던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드 파티에서 그 틈새 시장을 노리고서 네이티브에 비해서 더 뛰어나게 그 목적에 맞는 스펙으로 렌즈를 출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렌즈 같은 경우 스펙을 볼 때 우리가 캐논 같은 경우 L이라고 써져 있는 렌즈들이 있고요. 또 니콘 같은 경우 N이라는 마크가 붙어 있는 렌즈들도 있고, 소니 같은 경우는 GM이라는 마크가 붙어 있는 렌즈들이 있을 겁니다. 이 렌즈들은 뭐냐면 각각 제조회사마다 프리미엄 렌즈라고 구분을 해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개발을 해놓은 꽤 좋은 렌즈라고 걔네들이 칭하는 렌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비싸서 문제긴 하지만 좋은 결과물을 꼭 얻어야 되겠다라는 사용자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신뢰할 수 있는 렌즈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렌즈를 처음 구매를 하시면은 받아보시면서 렌즈 앞쪽에 붙어있는 플라스틱으로 보통 만들어져 있는 후드라는 건데,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밖으로는 다 뚫려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옆에서 들어오는 빛, 앞에서 들어오는 빛, 뭐 어디를 반사돼서 또 치고 들어오는 빛, 이런 많은 빛들을 다 접하게 돼 있어요. 촬영자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상들이 맺히거나 현상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 고스트 현상이라든가 플레어 현상이라든가 뭐 의도치 않은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빛들은 걸러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렌즈 후드고요. 그래서 렌즈 후드는 촬영하실 때 항상 끼우고서 촬영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렌즈 필터 같은 경우도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네, 요즘 많이들 그래도 그나마 쓰시는 필터 중에서는 ND 필터나 CPL 필터 뭐 이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ND 필터라는 거는 주로 사용하는 목적이 명암을 좀 더 낮춰줘요. 근데 어둡게 찍는 대신에 좀 더 선명해지는 효과도 있고요. 햇볕이 너무 강한 날 셔터 스피드를 최대로 맞춰도 적정 노출이 나오질 않아요. 빛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빛을 더 줄여줘야 될 때, 이런 경우에 ND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PL 필터라는 거는 편광 필터인데요. 빌딩 같은 거, 건물 같은 거를 찍는데 유리창들이 많겠죠. 그 유리창에 반대편 모습들이 다 반사가 돼서 보일 테니까 이것이 너무 지저분하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걸 좀 없애고 싶다, 뭐 그럴 때 주로 쓰고요. UV 필터라는 게 있어요. UV 필터는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냥 투명한 유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자외선이 렌즈에 도포되어 있는 코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야금야금 손상을 주게 돼 있어요. 렌즈 안쪽으로 들어오는 자외선을 차단함으로써 보호를 해서 수명을 좀 연장시킨다라는 이런 개념인데, 렌즈 필터의 실제 목적은 렌즈를 뭐 보호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한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은 몽환적인 사진을 얻기 위해서 빛이 다 산란해서 번지는 뿌연 이런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필터를 채움으로써 아예 뿌옇게 만들어준다거나, 휴대폰에도 요즘 보면은 필터 효과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요즘은 또 기능도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렌즈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렌즈라는 게 워낙에 이제 예민한 장비다 보니까 고장나거나 뭔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뭔가 이상을 느끼셨다면은 이미 고장이 난 거겠죠. 포커싱을 해야 되는데 포커스링이 뭔가에 걸려가지고 뻑뻑하고 돌아가지가 않아요. 당연히 누가 봐도 고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뭐 아니면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뭔가가 깨져서 렌즈를 흔들어 보면은 안에서 유리 조각이 돌아다니는 소리가 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뭐 당연히 고장났다라고 인지하실 테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시면은 대부분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일단 AS 센터에 직접 가지고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렌즈가 고장이 난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사진을 찍으면 좀 마음에 안 들게 나온다, 이런 느낌들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100이면 100 어떤 상황이냐면, 렌즈를 오토포커싱으로 사용을 하는데 사진들이 다 뭔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포커싱이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보통은 렌즈의 핀이 틀어졌다고 하는데, 자가 검사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핀 테스트라는 용지나 이미지 같은 것들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프린터로 출력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세팅을 해놓고 촬영을 해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핀 교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AS 센터에 가서 문의를 하면은 거기에서 검사를 해보고 핀 교정을 하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네, 드디어 이제 렌즈를 추천해드릴 시간이 왔네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사용 용도에 맞는 렌즈들을 구성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표준 줌 렌즈 중에서 프리미엄급으로 나온 렌즈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매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것들도 가격이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부담이 되신다면 차선책으로는 서드파티 렌즈 중에서 그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는 표준 줌 렌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매하시라. 그것들은 뭐 한 100만원대 정도면은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2470을 우리가 요즘 나오고 있는 표준 줌 렌즈라고들 해요. 50mm가 표준 렌즈고,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광각 렌즈고, 위로 올라갈수록 망원 렌즈가 되겠죠. 50mm를 걸치고 있는 화각대 줌 영역을 가지고 있는 렌즈를 갖다가 이제 표준 줌 렌즈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2470을 추천을 드리냐면 24mm 정도의 광각, 그 정도 되면은
우리가 큰 왜곡이 없이 풍경을 찍을 때 어느 정도 넓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70mm 쪽은 인물을 찍을 때 너무 가까이에서 찍게 되면은 상대방의 얼굴에 아주 가까이까지 가야지 얼굴을 크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찍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그 적당한 수준이 70mm 정도라고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24mm에서 70mm 정도면 풍경을 찍을 때든 인물을 찍을 때든 또는 그냥 표준 정도로 찍을 때든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2470이 요즘은 이제 표준 줌 렌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진을 할 때 일단 어느 이상의 결과물은 나와야 내가 사진을 계속 할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휴대폰으로 찍는 것보다 더 못한 사진이 계속 나온다면은 사진을 저 같아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처음 살 때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화각대 표준 줌 렌즈 중에서 그래도 좋은 렌즈를 사셔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카메라 렌즈를 선택하는 방법까지 좀 알아봤고요. 전 시간에 카메라 바디 선택하고 렌즈 선택을 했으면 이제 사진 찍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은 다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또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